네,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장정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이종섭 대사 즉각 소환 요구에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그었고 황상무 수석의 잦은 사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거취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면 돌파 의지는 변함없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두 분과 이야기 나눴을 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했고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고요. 그 사이에 또 황상무 수석의 또 일도 좀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렇게 좀 높은 목소리 그리고 대통령실이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처음에 그 유난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 예. 그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생소한 상황이라 그 자체로서도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올라갔는데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실에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있는데 일단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는 사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퇴 요구를 했는데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사퇴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사퇴 효과도 없고 총선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더 긴박하고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총선 국면이라 그렇고요.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발언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총선에 과반수를 획득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조금 공천 잡음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대통령실이 굉장히 국민을 좀 무시하고 그다음에 오만한 태도로 돌아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번 총선이 이 정부의 중간평가,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권 심판론을 다시 총선의 중심 이슈로 불러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이 총선의 결과는 대통령실의 가장 아픈 부분이 될 것이다. 왜? 향후 3년간의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상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뭔가에 취해 있는 듯한 이런 모습, 뭔가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뭔가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를 일축했지만 당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른바 찐윤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들도 비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기함한다고 하나요? 정말 놀랐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대통령실에 맡기겠다. 예. 반성하고 잘 하겠다. 이것은 국정에 너무나도 심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충분히 좀 했고 근데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정리되겠지만은 그것에 이슈가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좀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이용 의원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 서서 두 인사의 거취에 대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 함께 듣고 오셨는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지금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는 목소리라고 보세요? 이용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김은혜 후보도 상당히 그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차원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이용 후보도 그렇고 김은혜 후보도 그렇고 대통령과 상당히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대통령실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데다가 두 번째, 이용 후보도 그렇고 김은혜 후보도 그렇고 물론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현장 정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본인이 후보가 돼서 뛰면서 이제 바닥을 알았겠죠. 바닥 정서를 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을 텐데 과연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발언들과 행동을 해왔는가. 실제로 현장에 물론 가서 보면은 더 확연히 확인되는 게 있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대통령실 출신이라든지 찐윤이 이번에 후보로서 공천을 받았을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현장 상황이 이렇게 나쁘다 보면은 이런 상황까지 연출된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요번에 이런 몇 가지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실과 당의 그런 어떤 그 조율이라든지 또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는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뭐 경질하고 하기 전에 본인이 그 정리하는 수순으로 하되 조속하면 할수록 대통령실에도 부담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수도권에서 뛰는 후보들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앞서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민심을 직접 확인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정면 돌파를 택한다는 분석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목소리에 대해서 당정 갈등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 선을 계속해서 긋고 있어요. 좀 의견이 바뀔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 과도한 해석인 시점을 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용 의원이나 이런 찐윤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건 받아들여질 거라는 예측과 기대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용 의원이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했다면 저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어떤 저런 돌파 의지가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고 있고 심지어 그 본인들의 지지층 내지는 측근에서조차도 예측 가능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용원이나 이런 김은혜 후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그러면 이렇게 황당하면 이제서부터는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게 저분들이. 그런데 이걸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가면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만들어지고 증폭되는 거죠.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점을 이제 지나서 갈등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 찐윤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코드를 그동안 맞춰왔기 때문에 그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뭐 붙으면 제일 좋겠지만 떨어져도 어느 정도 충성을 보이면 또 뭔가를 배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코드를 맞추는 쪽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차별화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가 지혜로운 차별화라는 이름을 좀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낮은 자세로 뭔가 이렇게 절박함을 보여주고 읍소하는 모습으로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나 차별화를 안 하고는 해법은 없을 것이다. 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공천 잡음이 컸을 때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기고 있다. 그렇지만 이건 전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전투에 이겨도 전쟁에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전투를 이길 때 전쟁을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은 공천에서 뭔가 보여주는 것도 없고 너무 조용하게 뻔뻔하고 국민을 속이는 공천을 하고 있고 반사 이익만을 바라보는 공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터가 다시 만들어질 거다. 뭐라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전쟁터가 다시 만들어질 거고 그 전쟁에서는 결국은 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전쟁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한동훈의 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총선 구도를 바꾸는 거죠. 그거는 차별화뿐이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갈등이 너무 증폭되어 있는 차별화를 하면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 굉장히 지혜로운 차별화를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제가 과제를 들으면서도 안고 이게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좀 목소리를 내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저렇게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유화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까지도 지금 그 마치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볼 땐 이건 전행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각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일련의 황상무 이종섭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번 주가 골드타임이라는 말씀까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일요일이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순전히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아까 황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이나 얘기했고요. 이번 일요일에 적어도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여당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도 대통령이 여당의 말은 듣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점이 일요일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지금 방송은 하고 월요일에 그 종이신문은 헤드라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클라이맥스가 저는 일요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당과 정 간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뭔가 말을 하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유권자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저 당정 상황이 콩가루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고 뭔가 이 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말을 듣는구나. 결국 대통령실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 야당은 바로 이 여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그런 모션이 이번 일요일까지는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종섭 대사와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진지한 그런 장에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퇴근하면서 생매구선 그냥 하는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유권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다른 건 모르지만 여태까지는 대통령이 굉장히 그 단호한 모습만 보였는데 적어도 이러한 그 진정성 있는 이러한 그 쓴소리에 반응하는구나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로부터 출국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더니 이제 공수처가 아니다, 허락한 적 없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또 다시 반응을 했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는 추가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공수처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소환과 그다음에 확인해야 될 사실은 간단하게 소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환을 요구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환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대사로 가 있는 사람이 대사로 업무를 지금 수행하면서 아무 때나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렇다 그래서 당장 소환을 대통령실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 간에 이러한 이제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마음이 더 급한 그런 모습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당의 비례정당이죠. 국민의 미래가 총선 출마 비례 순번을 확정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글쎄요, 뭐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 좀 눈여겨 보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이철규 그야말로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 부분을 예. 비판했다는 점. 그게 제일 커 보이고요. 이게 갈등으로 갈 것이냐 또 갈등의 또 다른 발화점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갔고요. 그리고 김예지 그 의원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아무리 김예지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적인 어떤 좋은 호감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래도 그 소위 말해서 특혜를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근데 이게 비례를 2번 시킨다? 지역구에서는 못 하나요? 예? 저는 뭐 충분히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지역구에 나가면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대로 굉장히 환호받고 굉장히 그럴 것 같은데 뭐 굳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을 자초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은 당내 영향력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명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으로 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이슈보다 이 부분이 훨씬 저는 휘발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철규 의원이고 사실상의 막강한 당내의 힘을 가진 당내에서의 그 대리전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국민이 볼 때 저건 뭐지라고 굉장히 궁금해할 부분이고 이걸 좀 빨리 해소하거나 없애지 않으면 이 또한 굉장히 악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듣겠습니다. 그 호남이라든지 당직자 배려 이런 부분에서 이철규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김혜지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 2번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선 지금 야당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이유가 용해인 의원인가요? 예. 비례대표로 지금 후보로 올리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하는 원칙인데 근데 김혜지 의원을 이제 안정권에다가 배치하고 또 사실은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 그리고 청년, 여성 이런 배려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비대의원 중에 그 박은식, 의사 박은식, 그 다음에 지금 그 동탄인가? 거기서 지금 출마해서 뛰는 그 젊은 삼성연구원. 예. 이런 사람들을 그 사지에 보내는 것보다 비례대표로 했으면은 일거양득이었을 텐데라는 개인적인 아쉬움과 함께 이렇게 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젊은 관료 2사람이 들어갔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그 소위 부글부글하는 대통령실에 공격에 빌미를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를 지금 이철규라는 채널을 통해서 지금 그 의사 전달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미 번호는 다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군데 정도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말했던 더 지금 심각한 이슈 있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이종섭 대사라든지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처럼 그냥 자기네가 정하면은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율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그냥 저렇게 왜 시끄럽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유권자들을 무서워하면서 그 의견을 듣는다라는 모습을 요번 주 내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또 한 번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좀 민주당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네.
또다시 논란이 제기된 게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 점수 네. 0점을 받았는데 네. 공관위가 네. 경선을 그냥 계속해서 후보로 네. 밀어붙였다 네. 이런 지금 네.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 의혹은 정말 빨리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도덕성은 제가 볼 때는 꽈락은 있어야 되는 저는 채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도덕성에 꽈락이 없이 0점인데 다른 점수가 높다고 그 사람이 공직자가 될 수 있죠? 도덕성은 최소한의 기본은 갖춰야 공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0점을 받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권력의 핵심, 당 권력의 핵심에 강한 의지가 있지 않고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의구심을 국민에게 강하게 심어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당은 공정한가, 그리고 공정하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도 국민에게 큰 의구심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걸 단칼에 해소하는 방법도 있죠. 그거는 양문석 후보가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도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단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동 선대위원장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했었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좀 스스로 결단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 자, 이재명 대표 여전히 공천 취소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밀어붙여도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오만함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쫓아내자, 불량품이다 이런 식의 이거는 비판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판과 막말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그 진영이 보수 진영이지만 저는 대통령도 방송에서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비판과 막말은 달라요. 적어도 이 우파 진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불량품이라는 말은 감히 못해요. 그럼 앞으로 이제 그쪽 진영을 비판할 때 불량품이라고 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도? 이런 식의 기준도 매우 모호한, 그러면서 완전히 이재명 체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는 친명이에요, 찐명이에요라고 말하면은 다 용서가 되고 관용이 되는 그런 지금 그 공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한 오만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민주당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양문석 후보도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전당원한테 물어보겠다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제가 그 전당원 얘기를 하는데 전체주의가 떠올랐어요. 전체주의가 뭔지 아세요? 전 국민한테 물어보고 전 당원한테 의사를 물어본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조직과 당의 기득권자, 주도권자의 의도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자신 있으니까 전 당원한테 물어본다 그러지 않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아직까지 올려놓으면서 불량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 그게 민주주의 정당은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가장 타락한 형태로 지금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에 또 민주당 내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를 네. 발표를 하는데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가 맞붙는데 네. 아무래도 조수진 변호사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네. 예측들이 많은데 뭐 네. 변수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은 1%의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의 주류 측에서는 1%의 희망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점 30%가 있는 데다가 가점 25%가 있는 사람을 갖다 붙였고요. 그걸로도 이거 그래도 변수가 발생하면 1% 희망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 선거 규정을 위인 설규를 했어요. 그 새로운 후보를 위한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국 당원 70%, 지역 당원 30% 이렇게 권리당원 투표로 바꿔버렸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박용진 의원은 그냥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뭐 사람을 이렇게 할 때 확인해서 여러 번 더
하잖아요. 예. 확인 사살이요? 사살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닐까 해서 주저주저 했는데 예. 이거 거의 확인 사살의 수준으로 경선을 치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변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이번 공천 과정은 사실상의 성공한 친위 쿠데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완성이 되려면 박용진 의원이 들어가면 그거는 성공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친위 쿠데타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실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용진 의원을 용인할 여유는 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과가 또 이로 인한 여파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전략 경선을 한다 그러면서 강북을 당원은 30%, 그리고 전 지역의 당원 70%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당 직접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국 이게 전체주의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을 가진 1인 내지는 그 세력이 당을 독주하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어쨌든 박용진 의원은 지금 몇 번을 지금 그 난도질 당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으로 볼 때는 박용진이라는 정치인을 기억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비례 순번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을 모았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남성 후보 1위로 비례 순번 2번을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 입성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역사에 아주 나쁜 선례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역사를 비춰보면은 역사의 나쁜 선례를 악용해서 반복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조국 대표가 저는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을 공직사회에 공직이라는 분야에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본인이 이 정치를 통해서 개인의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럼 본인이 정치인이 되면 그리고 저기에서 배지를 달면은 명예회복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을 철저하게 자기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싸움, 한풀이 대결, 증오의 대결로 끌어들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당이 하나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우리의 정치가 한동안은 증오와 반목, 한풀이 정치로 다시 들어가겠구나. 과거에 삼김 대통령이 이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그 성과를 봤는데 그 역사로 다시 후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김상일 평론가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 정치가 사당화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판이 완전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판이 되고 말았다로 결론 짓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김 전 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